우리가 암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근데 사실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그런 말도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치료 과정에서 어떤 게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였고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저 여러 병을 앓았는데 아픔으로만 따지면 3차 신경통이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한번 발작이 오면은 못 움직여요. 암은 뭐 그래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처음에 발작 왔을 때 무슨 뇌졸중 온 줄 알았어요. 한 6시간 못 움직이고 주말에 처음 발작이 왔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뭐 임기를 못 마치고 어제 베이징에서 조금 조기 귀인까지 했었는데 이 암이라는 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통증이 강한 병은 이렇게 아픈 느낌이라면 얘는 되게 묵진하게 아픈데 일단 계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게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사망률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또 항암제가 너무 사람을 너무 지치게 해요. 되게 긍정적인 편이고 뭐 통증 같은 거를 되게 잘 견디는 편인데도 힘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힘들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식용치료할 때 이제 마취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치과에서. 근데 최근에 이발 치료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항암이 끝나면 항암 중에는 못 한다고 해야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학교 선배네 거기 치과에 가서 하는데 마취 좀 안 좋으니까 한번 참을 수 있으면 한번 참아보 하는데 그냥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항암은 정말 항암제 맞는다. 지금도 서울대병원 검진하러 자주 가는데 가면은 뇌가 항암 납병동 항암제 투하하는 데가 있어요. 6명씩 제가 누워서 이제 항암제를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맞거든요. 그 냄새 그게 맞지도 않는데 병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냄새가 나요. 기억하고 뇌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찾아오는 고통 한 열흘 정도. 근데 그게 일단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까운 지인들이 주는 좀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오히려 진짜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가 왜냐면 옆에 제일 붙어 있다 보니까 지쳐요. 그게 왜냐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걸리지 않으면 그냥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건네줄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여기도 암 걸리셨던 분들 제가 있으니까 알지만 진단을 받는 기간까지도 꽤 걸려요. 뭐 PET-CT도 찍고 진단하는데 빠르게 해봐야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미 다 감정적인 소모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가족들 같은 경우는 본인도 힘든데 계속 받아줘야 되니까 환자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죠. 공감받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 그게 좀 육체적인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다음 질문이 외로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어서 대답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암에 걸리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건 예상하고 있지만 암 환자가 외로움을 느낄 거라는 건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평생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제 정서적 지원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평소에 어디가만 피우지 않아도 나 정말 암에 걸렸으니까 다 해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의외로 외로움이 컸다는 게 정말 저는 좀 놀랍고 그래서 환자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가족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저 같은 선배 아니면 이제 친구 아니면
이제 직장 동료가 암에 걸렸을 때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지 저는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제 치료를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저희가 연년생 아들이 둘이 있어요. 5학년, 지금 4학년인데 제 와이프가 뭐 평생 뭐 일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병이 걸렸을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이게 케어를 받긴 좀 힘들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 있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되게 의아해 많이 했어요. 기수도 한 3기고 좀 높은데 맨날 혼자 와 있으니까 서울대병원도 맨날 혼자 다니고 한 번도 같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외로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가족들이 같이 다닌다고 안 해봤고 뭐 혼자 한다고 뭐 더 외롭고 이런 건 아닌데 환자라는 것 자체가 조금 외로운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내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차원을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환자가 한 3차원에 있으면 일반적인 분들은 한 2차원에 있는 건데 근데 그 아픔을 되게 과하게 공감해 주려고 하다가 서로 지쳐요. 서로 지치고 그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느낌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 쉬운 말로 어리광을 최대한 진짜 많이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하는데 그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 공감을 하려고 해도 화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혼자 병원에 다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의사하고 뭐 죽음을 놓고 계속 뭐 얘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부지불식간에 조금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과하게 공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 내가 남한테 뭐 요즘에 MBTI 같은 거 뭐 F다, 뭐 T다 이러잖아요. 그 자기가 좀 남한테 크게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차라리 실질적인 도움을 차라리 준다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과하게 막 위로해 주려고 하거나 이런 게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옆에서 대화를 해보고 하면은.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있는 친구들 오히려 좀 장난쳐주고 여기 오늘 왔어야 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전화해가지고 너 보험금 나왔냐 저한테 그러는 왜? 나 좀 빌려줘.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게 조금 더 이게 뭐라고 할까? 좀 긴장 텐션을 좀 살짝 놓게 해주거나 이런 거 섣부른 위로보다는 차라리 조금 거리를 좀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진방 기자님의 책이 암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면으로 좀 좋은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주위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한참 이렇게 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검사를 그냥 평범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본인은 정말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너무 피가 마르잖아요.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 한 명이 그 있어서 저는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돈 벌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너무 민감하면서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막 이렇게 피가 마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이럴 때 얼마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좀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좀 더 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질문은 좀 약간 그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자님이 이제 평소 입덕을 많이 쌓으셔서 이 책에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형님들이 막 계셔가지고 내가 돈 빌려줄게 막 저는 이런 거 보고도 되게 좀 이제 감동했어요. 그 이렇게 암이나 뭐 이제 큰 사고가 났다 이러고 이제 그동안의 인간 관계가 한꺼번에 정상이 되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미담만 있었을까? 오히려 이 사람이 이런 위기가 닥치면 나를 도와줬어야 하는 사람인데 전혀 소식이 없다거나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까 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책에 그 써있는 그 형님은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자를 하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경조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경조사를 하면 이제 우리 뭐 형님들이나 뭐 친구들 보면 경조사를 이렇게 치러보면 그 이게 뭔가 인간관계가 좀 정리된다 그러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는 있었지 이게 실감 못 했는데 더군다나 저는 본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확 그거를 이번에 너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연락이 오거나 뭐 이게 도움을 줄 것 같은 분들이 오히려 연락이 안 오거나 정말 이렇게 뜬금없는 분들이 되게 도움을 주시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이게 서운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일단락이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아직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지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분한테 뭐 그렇게 했던 게 이게 진심으로 안 다가갔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죠.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성적표를 받아든 거죠. 그 비율이 한 암 초기만 해도 한 6대 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모바일 남아있는 사람이 4죠 보통. 아 근데 진짜? 보통 제가 들어보니까 뭐 9대 1도 안 돼요. 본인이 저같이 심한 암이거든요. 지금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더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아프다 보니까 연락도 더 뜸해지고 그거를 뭐 그렇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좋은 편이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근데 되게 상처받는 그 요양병원에 있다 보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환자끼리 얘기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아픔을 겪더라고요. 본인이니까. 이거는 또 정말 의외의 사실이네요. 저는 이제 막연히 뭔가 이건 좀 낭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좀 안 좋았더라도 오히려 더 측은지심이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연락할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차가운 현실을 발견하는 느낌입니다. 평소에 잘해야겠어요. 저도 참. 다음 주는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아까 연년생 아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페이스북 이제 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둘 다 잘생겨서 아빠가 굉장히 이제 막 맨날 자랑 소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예쁜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아빠를 대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집을 떠나서 투병을 했어요. 서울에 계속 있으면서. 근데 지금 전출 네, 지금 가족들은 전주에 베이징에서 먼저 들어와 있어가지고 친정이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3차까지 하는 동안 애들이 얼마나 평소에 안 놀라셨으면 어디 간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빠도 어디 뭐 일하러 갔나? 뭐 출장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리도 이제 다 빠지고 막 몸도 막 붓고 막 이러고 이제 가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애들 보러
내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빠 맨날 누워 있어요. 이제 와서 그때 이제 조금씩 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애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뭐 대충 말 안 했죠. 뭐 그냥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미안한 게 어, 첫째는 뭐 그냥 괜찮았던 것 같은데 형제도 엄마를 좀 더 좋아하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유독 그 아빠 이거에 대한 그 의지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틱이 좀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도 그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제 뭔가 이게 좀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좀 느낀 것 같더라고요. 좀 열심히 이제 같이 좀 시간 보내고 아프니까 좀 좋은 건 또 평소에는 진짜 뭐 바쁘다고 뭐 한 것도 없이 더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일한다고 뭐 맨날 애들하고 놀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진짜 병실에 딱 누워서 있는데 하나도 후회가 안 되는데 뭐 부모님한테도 뭐 효도도 하고 뭐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들하고 뭐 이게 제대로 어디 막 놀러 가거나 이러질 못했더라고요. 너무 젊은 나이에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조금 미안했고 애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시 이제 머리랑 이렇게 나와 하니까 조금 요즘에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애들이 이제 워낙에 민감하니까 집에 이제 공기를 느끼고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뒤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본 김진박 기자님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기자 본업이 있으신 데다가 보면 항상 강연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스케줄 소화하면서 어떻게 가정 생활을 꾸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아마 그런 마음에는 이제 가장이 외벌이니까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나중에 아이들과 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영어 번역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작가다 보니까 또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다가왔던 게 뭐냐면 하나하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잘했다 싶었던 게 언어 공부가 그런 게 있어요. 딴 거 빠져들면 모든 이렇게 걱정과 시름을 잊고 그냥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또 기자님이 나중에를 생각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실 때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단어 외우고 그런 시간에는 아마 조금 덜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투명 일기도 계속 쓰셔서 이것도 정말 좋다. 본인의 아픔이라든가 정신적 아픔, 육체적 아픔을 이렇게 글을 쓰면서 거리를 둘 수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환자에게 투명일기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한번 지금 암에 걸리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는 지금 한 250일 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스펙도 하고 뭐 하는데 안 늘어. 어쩜 그렇게 안 늘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늘더라고요. 아니, 다른 공부를 뭐 해봤던 사람이라 아는데 야, 이 정도 했으면은 분명히 늘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전혀 몇 분이나 하시고 설마 5분 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진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안 늘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하는데 안 늘고 그 투병일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뭐 예전에 저는 뭐글 쓰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글 쓰면 뭐 치유된다 막 그런 게 한참 유행하고 요즘도 좀 유행하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면 스트레스 받는데 글 쓴다고 이게 무슨 치유가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정신없이 태엽이 돌다가 암이 걸리니까 뭐 이게 일도 놓고 뭐도 놓고 다 딱 놓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냥 정서적으로 뭔가 좀 불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래서 영어를 제일 못하니까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고, 투병일기도 그래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병실에 있다 보면은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 옆에 누구 가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라도 할 텐데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투병일기를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 뭘 써야 되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몇 시간 잤나? 이거부터 이제 뭐 오늘 5시간을 잤다. 잠을 늘리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몸 상태가 어땠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글쓰기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회복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거든요. 뭐가 불안하냐면 검사를 많이 해요. 그 암환자들을 검사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 검사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 갈 때마다 혹시 또 뭐가 이게 재발이 됐거나 어디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좀 예후가 안 좋아서 또 약을 또 바꿔야 된다거나 막 이런 이야기 들을 것 같은 그 불안감을 글을 쓰면서 조금 해소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투병할 때는 짧게라도 이제 뭐 글을 내가 잘 못 쓴다 하더라도 좀 짧게라도 다이어리 같은 데라도 좀 메모를 해보면 뭐 책을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근데 확실히 그냥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 3자 입장에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투병일기의 장점이 오히려 김진박 기자님이 이제 제가 가족하고 뭔가 사소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일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부인이라던가 뭐 식구들이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그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인데 그걸 만약에 글로 쓰지 않았으면 아마 마음속에서 되게 이렇게 굉장히 골맞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이 제일 힘든 사람이니까. 근데 글을 쓰면서 계속 이제 그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나한테 이랬나 보다. 뭐 아내는 이래서 이제 뭐 화가 났나 보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글쓰기의 정말 장점이 아닐까. 만약에 그거를 글로 풀어내지 않고 마음속에만 담아뒀으면 그게 아마 나중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심했을 때 남편이 잘 해주지 않으면 평생 가잖아요. 그처럼 암에 걸렸을 때 나한테 이렇게 막 서운하게 하다니 그것도 굉장히 오래갈 수 있는데 기자님은 현명하게 그 글로 풀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읽으면서 이제 그 기자님이 마음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풀어지고 본인에게도 좀 더 여유를 주는 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너무 이렇게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막 이러다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씩 구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과정도 이제 필요하구나.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치료 중에 겪은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 번 그걸 쓰셨어요. 저는 그게 아빠로서 굉장히 당연한 감정이라고 느끼는 한편으로 책을 보면 너무 이제 남기고 가는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혹은 뭐 이제 내려놔야 되는 일에 대한 일만 있고 정작 본인이 느끼는 괴로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본인을 위해서 느꼈던 두려움은 뭐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암 진단받고 어땠냐, 우리 좀 담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투명일기를 좀 쓰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항암하면서 그 상담도 두 분한테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명일기를 써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 사고나 이런 일반적인 요양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 같지가 않아서 상담도 좀 받고 그 기자님 본인의 본인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그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투병일기를 쓰면서 가봐야겠다. 이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좋지 않다. 이게 어디서 그랬냐면 의사 선생님도 몇 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기자님은 뭐 얘기를 하면은 늘 혼자 오고
늘 혼자 가서 중요한 얘기인데 그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근데 늘 혼자 오고 뭐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이제 가는데 뭐 어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혼자 살거나 그러냐고 이제 물어봐서 다 가족이랑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수면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깊은 우울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가 봤더니 그렇게 살아나고자 하는 큰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쯤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됐다 이런 생각이 훨씬 지배적이고 막 이거를 치료해가지고 내가 다시 뭐 복귀해서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애들한테 미안한 거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막 일에 매달렸던 거 이런 것도 아버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아버지인데 좀 친구 같아요. 정말 잘 놀아주고 그러시는데 경제 능력이 거의 없으시니까 그 부담감에 막 일만 미친 듯이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애들한테 그르쳤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이 끝까지 못 있으면 이게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개인적인 부분을 왜 못 썼냐면 제가 어쨌든 가족들도 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여기서 내가 다시 암을 극복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또 그 환경으로 다시 가서 또 부모님 뭐 건사하고 애들 케어한 다음에 또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하는 대로 하자. 뭐 치료되면 하고 뭐. 왜 그러냐면 처음 진단 나왔던 그 암은 되게 심각한 암이었어요. 그 뼈의 암이. 림프종인데 희한하게 뼈의 안에 있는 림프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허리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 허리뼈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암이 안에서 뼈에서 자라나서. 그래서 고류감이라고 맨 처음에 고류감 생기면 거의 그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되나, 치료를 얼마까지 써야 되나. 좀 애들한테 미안한 거 빼고는 솔직히 좀 홀가분하는 그냥 아니 그래도 뭐 집안 뭐 다 일으키고 뭐 잘 살다가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직업적으로 뭐 더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요. 사실 미친 듯이 뭐 일을 하긴 했는데 기자로서 뭐 더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사실 그냥 유일하게 걸리는 게 애들 걸리는 거. 왜냐면 또 나처럼 좀 힘들게 살까 봐. 와이프가 좀 굉장히 능력이나 밖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거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막 생각이 많이 변했나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그 상담 뭐 받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저를 위주로 생각하는 걸 좀 늘려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가족들, 회사, 애들 뭐 이것만 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 거의 불구 같은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무뎌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명일기를 쓰다가 알게 됐어요. 좀 이상하다. 좀. 그래서 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걸 좀 쓰긴 그래가지고 어때 쓰긴 했는데 그냥 안 썼죠. 그런 거. 근데 저도 에세이를 여러 번 써봐서 아는데 이게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밝혀야 될 것인가 이게 항상 에세이 작가들의 이제 가장 큰 숙제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 어쨌든 한 권에서 더 팔아야 되니까 더 정갈하게 나의 치부를 밝혀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저와 편집자 간의 이제 진단행위가 시작되는 건데 이 에세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던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김진맘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되게 안쓰럽고 안타깝고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이제 동료 기자들이 또 아프거나 이제 우울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읽고 나서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들한테 말 못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이제 좀 애틋하고 짠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은 좀 이제 밝은 질문인데요. 그 김진방 기자가 페이스북에 자기 이렇게 막 핑크색 머리띠하고 막 예쁜다 이런 사진도 자주 올리고 저는 이 투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게 탈모가 오고 뭐 이렇게 체중이 올라가도 항상 나는 예쁘니까 괜찮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서 저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하고 신선했는데 그렇게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사람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부모님이 좀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웠어요. 그 저희 또래에 비해서는 되게 가난하게 자랐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좀 부모님 두 분 다 되게 좀 애정이 각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그랬던 거지. 뭐. 그래서 좀 힘든 게 있어서 좀 밝은 편이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원래 좀 곱게 자랐나 보다. 얘가 이렇게 티 없이 막내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일부러 좀 그런 것도 있고 누가 봐도 괴물 같아요. 그 진짜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빠지잖아요. 눈썹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보면은 보면 좀 좌절하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암 환자 중에서는 못생긴 애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싶었어요.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그 중에서는 좀 괜찮았어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네, 그래도 그냥 침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스스로 계속 괜찮다, 뭐 예쁘다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진범 기자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 힘들게 살고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게 항상 이제 웃고 긍정적이고 재밌는 얘기만 하고 디지털이 아니라 좀 재밌는 이미지도 많이 보여주는데 어렸을 때 너무 고생한 얘기를 나중에 듣고 어떻게 근데 그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본인한테 좀 상처가 됐구나 이 책을 통해서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고 근데 그런 만큼 오히려 사람들이 그 김진빵이라는 인물을 사랑하게 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 힘들게 살았어. 그리고 계속 이제 그 험상궂은 얼굴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래 너 힘든 건 알겠는데 너랑 친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좋았고 자, 그 책을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던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쓰셨고 그게 가장 안타깝긴 했는데 그 슈퍼맨 컴플렉스가 이제는 좀 해결이 됐는지 지인의 입장에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한테 막 어머니가 뭘 강요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집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였던 것 같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되게 귀하게 자라셔가지고 뭔가 상의하거나 이런 대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의할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결혼을 했는데 가난이 좀 싫어가지고 부잣집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집안이 처가가 이제 와장창 해가지고 저 맞상인데 갔더니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뭐 일본에 있는 사람은 뭐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본인이 가만히 못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담을 가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학습화 되면서 좀 중증 슈퍼맨 컴플렉스 같은 게 본인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스스로 하지 않게 되는. 근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여장부 스타일이셨는데 어머니도 점점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 점점 더 의지하시고 누나, 뭐 처가 식구들, 와이프 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참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선언했죠. 저를 듣지 말아라 이제 그냥 각자 아픈 거 핑계 대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자. 처음에 다들 당황했는데 잘 하더라고요. 또 자기들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아졌는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외형적으로 회복의 기운이 보이니까 다시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울 자리고 다리 뻗는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고도 지켜보는 것도 또 답답해요. 저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조금 다시 계속 부여잡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또 다시 아플 테고. 그러면 결국에는 더 안 좋다. 그 가족들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최대한 참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도 계속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그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도 오셨다고 그래서 같은 림프종 환자들 혹은 이제 암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완치가 되셨지만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주로 암병동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데 서로 이렇게 무언의 응원 같은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알고 만약에 겪었으면 겪은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그런 과거에 겪으셨거나 지금 과정 중에 있으신 분이 있으면 힘내란 말이 진짜 별로 위로도 안 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상 과정 중에 있을 때 보니까. 근데 너무 긍정적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막 비관할 필요도 없는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뭐 아직 치료하는 중이어가지고 뭐 제가 뭐 다 나아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일단 결국에 그 죽는다는 거 앞에 이렇게 딱 서니까 가족도 물론 있고 뭐 다 있는데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하는데 혼자예요. 결국에는 마주하는 혼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용기 있게 그냥 차라리 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면 또 막 엄청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지도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고 스스로를 너무 막 가요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주어진 대로 해보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요하지 말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 그러니까 좀 자기 연민이 이제 좀 지나친 시대일 수도 있잖아요. 막 정말 나만 미미미미 모든 게막난 너무 슬프고 나는 너무 힘들고 막난 너무 외로워. 근데 그 와중에 마음까지 걸렸어. 그러면 정말 이제 끝판왕으로 막 이제 괴롭고 막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좀 최근에 이런 말 들었어요.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난 나쁜 일 하지 않았어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모두에게 나쁜 일이 닥칠 수 있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데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공감하면서 저는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 착하게 살았는데 막 이런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준범 기자님 뭔가 좀 힘들고 또 도톰한 듯한 속에 닦은 듯한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 책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항암 과정 어디까지 거치시고 지금 어떤 단계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항암이 이제 전 사이클 다 끝나고 이제 전 사이트라는 게 어떤 림프종 환자들 보통 이제 6차까지 이제 항암 진행하는데 4월 말에 다 끝나고 이제 추적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기수가 좀 높았었어가지고 1년생 재발률 같은 게 좀 높은 편이라 좀 주의하고 있는 상태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병원 가고 진료과가 막 두 군데여가지고 고류감 센터에도 가야 되고 림프종 센터에도 혈액암 센터에도 가고 하는데 뭐 시키는 대로 잘 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면 의료 대란이 나가지고 지금 쉽지 않은 과정이 있어요. 그것도 괜히 막 불안해하고 이러면 끝도 없이 불안하니까 될 수 있으면 뭐 괜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겠거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암에 걸리면 굉장히 이제 뭔가 붙들고 싶잖아요. 근데 이 종교는 가지고 계셔서 그쪽으로 꼼꼼하게 이제 좀 정신 심리 관리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한편으로 감탄했던 거는 이렇게 암에 걸리면 주변에서 뭔가를 자꾸 먹이려고 하잖아요. 뭔가 뭐 이렇게 민간 이렇게 뭔가 산부터 시작해서 온갖 약초나 뭐 나물이나 무슨 이상한 마법의 가루 같은 걸 막 먹이고 심지어 뭐 그까지 하고 전 주변에 그까지 하려다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젊은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근데 김치만 기자님은 그냥 이렇게 병원에서 하는 케어만 딱 받고 깔끔하게 끝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엄청 연락 오시더라고요. 뭐 먹으면 좋다, 뭐 상황버섯 뭐부터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뭘 구했는데 돈에 막 주신다고도 하고 다행히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먹으면 특별히 먹으면 더 안 되는 암에 속해가지고 그냥 완곡하게 다 거절하고 비타민제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면역 강화제도 안 맞고 그냥 대학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 성격도 그렇고 FM대로 그냥 했어요. 영양병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병원비가 별로 안 나오니까 환자들 불안하니까 막 다 맞거든요. 근데 좀 안 맞았어요. 근데 주변에 정말 안 걸리신 거 있으면 그런 거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걱정해서 주시는 건 알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막무가내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부모님 드리고 이제 보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처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요즘에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맨날 집 근처에 있는 산에 맨날 다니는데 체중이 제가 암 걸렸을 때가 한 66kg 나갔던 것 같아요. 항암 끝났을 때 이제 막 먹어야 이제 버티니까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살 때문에 잘 원 없이는 못 먹었는데 항암 1, 2, 3차 할 때는 그 뒤로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구역질이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1, 2, 3차 동안 엄청 먹었어요. 항암 끝낼 때는 한 86kg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지금 절반 이상 뺀 것 같아요. 그 뒤로 좀 빼면서 있고 체력이 조금씩 올라가서 그리고 너무 오래 쉬었더니 작년 8월부터 쉬었습니다. 가게가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조만간 한 가을쯤 복귀를 좀 상태 봐서 아니 그 기자 일이 너무 험해가지고 쉬면서 이것저것 뭐 좀 해봤어요.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만큼 잘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큼 프리랜서로 돈을 벌려면 재활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복귀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쉴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건강 상태 봐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제주도에 가서 좀 휴양을 하고 싶다고 전에 만났을 때 들었을 때 한 달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그게 좀 도움이 되고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하고는 못 움직이니까 잘 그냥 가벼운 산책밖에 못 하는데 집 주변에서 이렇게 좀 하면은 아파트를 돌거나 이러면 그리고 제주도에 있으면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돈만 있으면야 뭐 어디든 가서 계속 쉬고 싶죠 사실은.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북토크에 오늘 지금 정말 날씨가 너무 험하고 또 언덕배기에 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신 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원래 사실 여기 텀블벅 펀딩하신 분들이 이제 그 리워드로 이렇게 와 계시고 좀 추가로 대부분 그 상품을 구매한 분들은 저 너무 오래 알고 뭐 이랬던 분들이어가지고 뭐 북토크까지 내가 가야 되니 이래서 이제 그러면 좀 양해를 구하고 오지 말라고 전화해서 이제 나 부끄러울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못 오게 하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좀 받았는데 이게 아파 보니까 와 조금의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오면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되게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저 트웬이 오늘 하기 전에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남 아픈 이야기 이렇게 재미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재미없더라고요. 이렇게 뭐 제 이야기인데도 네, 책도 구매해 주시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짜 편하게 되게 제가 허들이 낮은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늘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힘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난 도와주는 게 진짜 큰 일이구나. 어떤 사람한테 어떤 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도와주는 게 참 크구나 이걸 되게 느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뭐 힘드니까 날 도와줘서 고맙고 당신 힘들면 도와줄게요. 이게 이제 뭐 흔히 할 수 있는 말인데 김진만 기자님은 이제 평소에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는데 그때마다 항상 사서 읽고 서평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지인이고 친하다 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와준다면 정말로 도와주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아직 몸이 아프니까 큰 도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연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분에게 김진만 기자님에게 이제 뭐 개인적인 질문이든 아니면 이제 뭐 투명 과정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지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가서 하겠습니다. 들리지 않나요? 제가 그냥 말할게요. 저희 아이가 6학년이거든요. 네. 아드님들보다 좀 아이가 좀 큰데 제목 딱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엄마 왜 읽는 거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이것도 되게 희망에 대한 이야기야. 제가 설명은 해줬어요. 근데 이 책이 재미없다고는 했지만 아드님들한테도 나중에는 이해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제목 지을 때 여러 혹시 후보들 중에서 이거를 고를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목이 조금 그러니까 세죠, 좀. 네 그래서 혹시 그게 좀 근데 처음에 저거를 책에도 썼는데 막상 이제 삶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애들이 좀 크면은 붙들어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애들은 제가 책 5권 썼거든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제 책을. 그래서
웹툰으로 좀 그러니까 웹툰으로 맨 처음에 제작을 했었잖아요. 만화는 읽으니까 한번 근데 그것도 안 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이 글 자체가 제가 없을 때를 상정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애들이 크면 보겠거니. 뭐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빠 일찍 죽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조금 그걸 이해시키기에는 애들이 4학년, 3학년 뭐 이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초고 쓸 때 처음에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죽음이 앞에 의사 선생님도 몇 번 물어보시고 괜찮냐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문구를 한번 쓰게 됐어요. 그냥 뭐 어떻게 죽음이 다가왔는데 괜찮구나. 그래서 그냥 출판사에서 여기 저기 대표님 와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바꿀 생각을 그냥 썼어요. 초고 늘 제목을 먼저 쓰는데 근데 그게 과제가 그냥 그렇게 출판이 됐어요. 근데 또 그게 내용상으로도 제일 맞는 것 같고 애들은 좀 커서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그냥 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저도 좀 제목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마침 질문해 주셔서 자서분이랑 다르시.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우리 민망하지 않게 몇 개만 주세요. 네, 처음에 저는 이제 펀딩 이거 들어왔을 적에 만화를 하는 걸로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냥 자세히 내용 안 보고 근데 책이 왔는데 에세이여서 계속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겨왔어요. 그림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만화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또 그다음에 책은 많이 팔렸나요? 출판사 대표님 뒤에 계시죠. 이 시책이 이게 뭐 아직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많이 펀딩으로는 뭐 초도 물량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요즘 출판 시장도 어렵기도 하고 제가 열심히 팔러 다니겠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많이 제가 쓴 책 중에 흥행이 돼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만화는 지금 제작을 하다가 그림 작가님하고 이제 제작을 하다가 스타트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재정적으로 제가 투병 초기여가지고 이게 좀 있었는데 재정이 이제 좀 쉽지 않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만화 그림 하는 게 그래서 시즌 1 지금 종료해놓고 그래도 원고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원고가 먼저 있고 그림 작가님한테 원고를 보내가지고 작가님이 그리신 거라 마무리해야 되는 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질문을 주신 분이 작가님이어서 잘 아실 텐데 김진만 기자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작가죠. 예. 저도 제 책 나왔을 때 30권 사서 뒤에 돌리고 안 팔리면 더 사서 더 돌리고 거의 그런 슬픈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 뵀는데 저랑 비슷한 점이랑 다른 점이 있고 비슷한 점은 3D였죠. 기자 박원회사 신문해가지고 3D 업종에 저도 매번 저도 아무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같고 아내 덕분에 그런 제 샀어. 다른 점은 작가님 구상의 차이죠.
맞아요. 저도 다 빠지고 나서 알았어요. 아 괜찮다. 그 머리가. 그렇죠. 괜찮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항암 치료까지 안 했어요. 수술하고 치료했고 저는 이제 2번에 10년 전에 이제 대종양 홍기 머리를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머리 많이 써가지고 홍기에서 수술을 잘 하고 그다가 치료하고 보통은 이제 5년 완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존인 거죠. 생존층에 그게 5년이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5년 8월에 수술했는데 2019년 8월에 이제 5년 완치 생존이다 했는데 11월에 국가에서 이제 하잖아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뭔가 보여요. 사람들이 뛰기 전 담배가 안 피워요. 다행히 이제 1기여서 수술을 하고 올 12월이 이제 10년 오래오래지 작가님이 이제 한참 작년에 이제 제 머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암 환자인지 모르고 이제 사회생활을 했었어요. 요즘 제가 이제 10년째 되니까 예전에 2, 3년 때까지는 되게 좀 비슷하게 좀 관리했어요. 1년까지 관리했었고 2, 3년 돼서도 이제 뭐 관리했었는데 3년, 4년째 되니까 나와 합의를 합시다. 그러다가 이제 5년 했는데 다시 또 겪고 두 번째 암을 겪어보니 나와의 합의도 할 수 있겠지. 1년 365일 되게 스위치로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겠다. 제 인생에 세 번째 암은 없다. 그런 마음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초에 이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작가님 아들 둘이잖아요.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생각 안 해요. 초등학교가 13, 초등학교가 13년 하고 지금 막내가 6학년. 그 막내가 또 발레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랑 1시간 넘어가면 본인이 해결. 제가 더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글을 잘 쓰시는 아무래도 기자님이니까 저는 학교를 과거 대행사는 이제 글을 줄여서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글을 풀어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1년 차에 이제 책을 써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고쳐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이제 올 초에 다시 책 쓰기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 입장에서 책 보기도 하고 예비 저자 입장에서 책을 보는데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표님의 담백한 크래커 같은 그 표현은 이과적인 제 머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들 저는 불교인데 그리고 이제 대중은 그때는 이제 직접 보는 이제 계시고 저희 어머님이 약간 불교 쪽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운동을 추천을 했었는데 나 자신을 믿자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잘못 먹는 거 욕심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종교인들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질문보다는 약간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10년 전, 9년 전의 저의 생각을 다시 복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목이 죽음이 다가와서 괜찮아. 10년 차 저 입장에서 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서
2년 반밖에 못 산다. 근데 저도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이사까지 안 해서 갑자기 좀 이상한 거예요. 뒤늦게 얘가 스트레스 행동 주니까 제 몸이 그냥 제가 살아있는 게 또 이제 암 카페는 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멀쩡한 사람들 가면 거기 그럴 정도로 좀 불안한데 제가 살아있는 게 누군가에게 실망해줬을 때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과 같이 같이 스테이지나 같이 그냥 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중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출간 케이스 꼭지를 어떻게 나오면 그걸 한번 알겠습니다. 봐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좀 아니, 너무 좋은 말씀. 다른 분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필요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저 페이스북 통해서 기자님 알게 네. 됐는데요. 네. 되게 저랑 공통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베이징에서 어, 했었고, 그리고 저도 3년 전에 저는 기술을 놓진 않지만, 네, 저도 다 수술을 했었고, 네, 지금 일단 3년까지 이제 추적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괜찮은 상태고요. 근데 저랑 또 조금 기자님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때 이제 암을 알았을 때 저는 미혼이기도 하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니까 저는 또 이제 서울에 혼자 올라가서 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근데 기자님이랑 좀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진짜 그냥 혼자서 그냥 좀 좌절하면서 세상과 완전 단절을 해버린 느낌으로 그렇게 지냈고 근데 그때는 제가 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되게 외로웠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암에 대한 건 이제 괜찮아졌는데 어떤 인생을 살면서 좀 큰 문제나 또 고민들이 다가올 때 그때를 복기를 하면서 아 나는 암도 이겨낸 사람인데 혼자서 이겨냈는데 이것도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마음이 좀 약해지는 여친이 있더라고요. 기자님은 멘탈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비결이 뭔지 좀 여쭤볼게요. 근데 저도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아픈 거는 뭐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시지만 함 안 하셨다고 하면 수술도 마찬가지고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부작용이 엄청 많은데 몸 아픈 거는 안 울어요. 지금 몸도 계속 좋아지고 평상시 대비 한 40%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그때 느꼈던 뭐랄까 배신감까지는 아니고 외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잘 봉합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 감당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특히나 또 투병을 하다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을 뭐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누구나 다 공평한 것 같아요. 그 죽음 앞에 서면은 다 혼자 다 뭐 아직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등산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 아팠던 부위가 좀 통증이 있으면은 다음번 병원 갈 때까지 못내 이제 계속 찜찜한 그 상태가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잦아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암도 이겨냈는데 다른 힘든 일,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해서 다른 문제들은 극복이 가능한데 얘는 뭐 이 암이라는 애들 잘 관리한다고 해서 선생님도 뭐 5년 해서 홀가분하게 딱 끝났는데 또 생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각오를 늘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수행이 아닌가. 지금 3년 됐다고 하시는데 3년 돼도 불안한 거. 그 전까지는 저는 갑상선 암이라든지 연기암 걸리신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워낙 잘 재발하는 병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 습관이 대부분 다시 자기와의 합의로 돌아가잖아요. 저도 슬슬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계속 부르자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평소에 그런 걸로 좀 멘탈을 단련시키고 있어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래 그랬었지. 일단 혼자 홀로 서야 된다 이거는 내 멘탈도 뭐 물론이고 내 문제도 스스로 해결 주변 도움 당연히 받는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받았던 상처를 좀 계속 되짚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뭔가 좀 마음이 약해지고 이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되네. 저는 그 김재범님 회친이고요. 오래되긴 했는데 보르기노 처음 보는데 이 책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사실 제가 그냥 호기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라서 되게 흥미 있게 봤고 또 마음으로 굉장히 응원하면서 또 봤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직까지 뭐 크게 암 환자를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거꾸로 그 진동님이 외벌이 가장으로서 모든 가게는 다 책임지는 입장에서 갑자기 환자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저는 사실 다방면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거꾸로 외벌이 남편에게 같이 살았던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는 거꾸로 재밌는 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저는 제가 다 책임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정말로 바깥에서 하는 회사 일 말고는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내분께서 굉장히 남편에게 의지하는 이제 모습이 좀 나오고 그래서 이런 투병 과정에서 부장님이 의지하기 힘든 어떤 것들이 이제 나와서 그런 거를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막그 아내분이 굉장히 힘들하고 특히 이제 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이제 투병 하시니까 항암 받고 이제 요양병원에 있을 때 아내분이 전화 받으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내분하고 조금 갈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책에는 보면 이제 좀 이제 나중에 치료하는 후에는 좀 내려놓겠다. 그래서 아내도 조금 독립할 수 있게 뭔가 준비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혹시 그 아내분하고 이런 투병 과정에서의 신경 변화나 그다음에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더 진전해서 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변화된 생활이 혹시나 있는지 좀 그런 것들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가장 많이 좀 환경이 변화하거나 이제 본인 마음가짐이 변한 사람이 와이프인 것 같은데 좀 솔직히 좀 매정하게 그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그 고리감 진단을 받고 집에 왔는데 뭐라고 저희 와이프하고 저 10년 연애하고 지금 만난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만났어요. 근데 애들 둘을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려니까 그냥 애 셋 놓고 가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누가 우리 애들을 본인 자식처럼 케어해줄 수 있을까? 자녀들이 해줄 수 있을까? 정말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니에요. 본인 부모, 엄마 외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이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일도 지금 직장 구하려고 막 하고 은행 일도 못 봤어요. 그 아프셔서. 그래서 은행 어플을 깐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 해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되게 냉정하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냥 알았어. 난 나와서 올 테니까 애들하고 한번 잘 있고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아프기 전처럼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좀 내가 없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살아봐라. 그래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또 하더라고요. 또 뭐 막상 하려면 못 하겠어요. 다 사람이 성인이고 한데 태어났을 때부터 좀 좋은 집에서 좀 편하게 자라다가 또 남편이 또 좀 활동적인 남편 만나다 보니까 또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애기들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엄청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냥 늘 그냥 주는 뭐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돈이 큰 돈인지도 모르고 이제 본인 요즘에 알 거 어디 나가면 월급을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걸 알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러니까 홀로 서기가 저만 홀로 서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좀 홀로 서야 된다라는 게 좀 강했죠. 와이프가 지금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했어요. 서울 가서 오지를 않아요. 뭐 죽었는지 뭐 암에 걸렸다는 얘기만 하고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서울대병원 뭐 온다고 가는 날이면 뭐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또 애들 뭐 학교 보내고 해야 되니까 뭐 가는 날 혹시나 하고 뭐 전화 오면 같이 가야지 하고 안 와요. 전화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좀 했어요. 처가 식구들도 되게 마음이 안 좋아하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책임질 수 있냐. 그렇게 안 했을 때. 할 말은 없죠. 그거 어떻게 누가 그걸 책임졌어요. 새 식구를. 그래서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게끔 좀 속성으로 해야 된다.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열심히 막 뭔가 하는데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뭐 1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은 아프기 전에는 몰랐죠. 끝까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그런 입장이시라니까. 그래서 나중엔 이해를 했어요. 와이프가. 걱정해서 그런 나는 알더라고요. 다음 질문 있으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할게 제가 중간에 10분 정도 쉬었어야 되는데 기자님 하고 있다고 해서 기자님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고 오늘 얘기 해서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아닙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제 기준에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웠고, 근데 책에 보니까 내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를 걱정하시고.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이제 지금 상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나 김진방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지, 나한테 뭐 해주려고 애쓰시는지.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이제 그날이 애들하고 놀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진단 책에도 나오는데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가니까 이제 막 삶을 포기한 줄 알고 의사 선생님 붙잡고 한 1시간 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날 이제 그날은 말을 못하고 다 놀고 이제 와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까 한 말 했어요. 그럼 애들을 나 없이 어떻게 키울 수 있겠니? 뭐 같은 뭐 그런 저런 얘기가 지나가고 나도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아 나도 하고 싶은 건 조금 해봐야겠다 이참에. 그랬더니 당신은 평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뭘 또 하고 싶은 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생각하기에는 기자 일도 원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제 이직을 한 건데 그 언론인이 되고 싶어서 한 거고 책도 당신이 쓰고 싶어서 쓴 거고 허거날 이렇게 돌아다녀서 한 거고 근데 취직하는 거부터가 제 플랜에는 없었어요. 그 어렸을 때 제가 대학을 25살에 1학년 들어갔는데 집 빚간으로 25살 들어갔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싶었어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첫 직장에 원급기에 들어갔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나마 찾아서 온 게 이쪽이었는데 아프고 나서 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얘기를 꺼냈더니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와이프가 조금 준비가 되고 하면은 이 직업이 이게 선생님도 광고 쪽이시지만 환자가 오래 할 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이 직업 자체가. 그걸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이 좀 준비가 돼야지 막 무턱대고 좀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딱 퇴직하고 60살까지 하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거나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때부터 해야지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여건이 되는 대로 해볼까 지금 아프고 나서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좀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전혀 그냥 내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17살이면 그 전까지는 철이 없었으니까 그냥 살았던 것 같고 가족들이 몰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이렇게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이 저 막내인데 몸속 부려본 적도 없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마지막 질문자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뜻도 좋았고 오늘 좀그 암에 걸리셨던 분들인지 좀
해서 저도 과연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 했는데 모두 이렇게 쉽지 않은 본인의 얘기를 들려주셔서 모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는 끝내고요. 모두 또 북토크 하면 사실 책을 안 읽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북토크는 다들 읽고 좀 감명 깊었거나 궁금했던 점들도 질문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굉장히 좋았던 북토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진방 기자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책 제안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진방님하고 계속 다양한 경로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거의 2시간 꽉 채워서 풍성한 얘기 만들고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